경상수지와 장기균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입니다. 이제 재정정책을 확장시켰을 때 장기균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국내외 채권, 국내 채권하고 그 다음에 해외 채권 간의 대체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상대적으로 작은 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국내 채권은 B고 해외 채권 F인데요. 그래서 대체성이 국내 채권하고 국내 통화가 돼요. 그러니까 국내 채권하고 해외 채권의 대체성이 국내 채권하고 국내 통화 간의 대체성. 국내죠. 같은 국내 채권하고 국내 통화 간의 대체성보다 작다. 그런 경우에는 국내 이자에 올라갔을 때 해외 채권의 수요 감소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국내 이자에 올라가더라도 해외 채권의 수요가 이렇게 작게 나타난다. 그죠? 예, 해외 채권의 대체성이 이렇게 작은 경우다. 그러면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게 되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게 되면 민간의 웰스, 민간의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자, 해외 채권에 대한 순수요, 이렇게 제가 재산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것에 대해서 해외 채권에 대한 순수한 수요는 증가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11-9에서 해외 채권의 순수요가 원래는 자 2점이죠. BB 그 다음에 FF 교차하는 2점에서 균형을 이뤘습니다. 해외 채권에 이렇게 순수요가 증가하니까, 자, 여기에는 해외 채권의 FF가 우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니까 H점이죠. 그래서 H점 이렇게 올라가서 자, H점에서 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 자, H점에서는 환율이 상승하는데, 이때는 자, H점에서는 확장적 통화 정책의 장기 효과하고 그런 것좀 똑같이 실질적인 부의 수준의 감소가 초래한다. 실질적인 부의 수준이 이렇게 감소되니까 내가 이제 재산이 줄어들죠. 그러면 재산을 내가 목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축을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소비를 덜하는 거죠. 소비를 덜하니까 상품 수지의 흑자가 실현된다는 거죠. 국제 무역에서 내가 소비를 덜하고 저축을 많이 하니까 상품 수지는 흑자가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균형점 H점이죠. H점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교역제, 그러니까 교역제는 해외에 하는 거고 비교역제는 국내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비교역제의 가격이 증가를 하니까 교역제에 대한 소비는 당연히 늘어난다. 그래서 비교역제의 가격이 증가하니까 비교역제의 소비는 줄이고 가격제에 대한 소비를 늘린다는 거죠. 가격제의 소비 늘어나니까 교역제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니까 교역제의 생산은 늘어날 것이다. 근데 최종 균형점은 H점이 아니고 J로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정부 지출을 늘리기 때문에 자, BB는 BB 다시로 가고 F는 F 다시로 가서 이 H점에서 이렇게 균형점이 되는데, 자, 그것은 갔다가 일단 최종적으로는 J점으로 될 것이다. 왜 J점으로 되느냐? 상품 수지가 이제 적자가 실현이 될 거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교역제의 소비가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흑자가 됐는데요. 자, 그 흑자가 됐지만은 비교역제 가격이 늘어나니까 교역제에 대한 소비를 늘려서 결국은 교역제 소비가 늘어나니까 상품 수지는 적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된 것은 해외 채권에서 아까 여기서 해외 채권 있었죠? 여기서 흑자가 되니까 거기서 벌어놨던 해외 채권에서 이자 수익도 충당이 될 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H점이 아니고 H가 뭡니까? 이자율이죠. 자, 이자율은 똑같은데 환율은 내려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균형이 돼서 S1에서 S2로 환율이 올라갔는데 최종적으로는 환율은 S2가 아니고 S1으로 내려가게 될 거다. 그래서 J점이고 이때 이자율은 I죠. 그래서 이런 J점. 국내 채권 간의 대체성이 작은 경우에 확장적 재정 정책의 장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대체성이 작은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국내외 채권 간의 대체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는 국내 채권하고 해외 채권의 대체성이 아까 국내 채권하고 국내 통화가이죠. 그 대체성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해외 채권의 수, 국내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해외 채권의 수요 감소는 그러니까 부가 늘어났죠. 여기 해외 채권의 수요가 그러니까 이 대체성에 따른 해외 채권의 수요가 감소가 재산이 늘어났죠. 재산이 늘어나서 해외 채권의 수요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더라. 왜? 대체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웰스가 늘어나서 해외 채권의 수요가 늘어난 것보다는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서 해외 채권의 수요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해외 채권에 대한 순수요는 조금만 작은 규모로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림 11-10에서요. 자, 여기에는 단기 균형점에서는 아까 자, 단기 균형점에서는 S1이죠. S1에서 자, 그래서 단기 균형점에서는 환율이 균형점 H에서 환율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균형점 H점에서요. H점에서 환율이 단기에서는 BB-가 이렇게 늘어났죠. 여기서 이렇게 늘어났고요. F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단기 균형점에서는 H점에서 환율이 이제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단기 균형점에서 환율이 초기 균형점보다 낮다. 자기에는 단기 균형점에서 환율이 초기에는 여기였습니다. 자, 초기에는 여기였는데 여기가 낮단 말이죠. 여기가 초기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지금 낮아요. 그래서 2점 S1하고 S2에서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 그림에서 단기 균형점에서 초기 균형점보다 낮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에 실질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다. 돈의 화폐 가치가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목표라는 실질부, 내가 목표하는 실질부, 웰스, 자산이 수준을 능가하죠. 내가 자산이 내가 목표한 거 됐네. 그러면 좀 저축을 줄이자. 저축을 줄인다는 뜻은 내가 교육제의 소비를 늘린다. 소비를 늘린다는 뜻입니다. 저축이 줄었다는 뜻은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늘리게 되면은 결국은 상품 수지에서 적자, 국제 상품 수지에서 적자가 되고 그 돈 어디서 나오냐? 자본 유입, 해외에서 자본을 유입하는 곳으로 조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이 된다는 거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교역제의 상대 가격이 낮아져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교역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대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가 수입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냥 똑같은 가격을 환율로 가져오더라도 1,200원에 수입했느냐 1,100원에 수입했느냐 1,100원에 수입하면 당연히 떨어지니까 그래서 상대 가격, 교역제의 상대 가격이 낮아지니까 비교역제에 대한 소비는 줄일 것이다. 이거죠. 이것을 교역제의 소비를 늘리게 되니까 그러면 비교역제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교육재 소비는 또 점차 감소할 것이다. 비교육재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대신 비교육재 소비를 다시 또 늘리게 되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됐는데, 비교육재 가격이 비교육재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비교육재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죠. 떨어지면은 결국은 비교육재 소비를 늘리니까 교육재 소비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교육재 소비는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교육재 생산도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그림 11-10에서 결국은 최종 균형점은 H점이 아니고 J점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처음에는 2점이요. 이렇게 H점으로 갔다가 다시 J점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J점으로 가는데 이것은 상품 수지가 흑자다. 흑자. 이때는 국내의 상품 수지가 이렇게 교육재 소비가 점차 줄어드니까 상품 수지가 이렇게 흑자가 실현된다. 그러면 상품 수지가 흑자, 해에서 돈을 흑자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자본 유입, 아까 자본 유입한다고 그랬죠. 해에서 자본 유입, 국내 금리가 올라가니까 해에서 돈이 국내로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상품 수지 흑자는 이자 지불에 사용한다. 그래서 해에서 상품 수지 돈 번 것은 국내 투자한 것에 대한 외국인이 국내 투자한 것에 대한 이자 지불에 사용된다. 그래서 경상수지는 물론 균형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상품 수지에 돈 벌어서 그런 가지고 해외 투자한 것에 이자를 지불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H점에서 J점으로 최종적으로 가게 될 거다 하는 것이 옆에 있는 경상수지와 장기 균형에서 경상수지가 어떻게 균형이 되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확장적 돈을 늘렸을 때 어떻게 장기 균형이 되냐 그러면 국내외 채권 간의 대체성이 작은 경우다. 작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2점에서 여기 갔다가 이렇게 J점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는 건데 이 J점에서는 내려온 이유가 상품 수지가 적자다. 적자인데 앞에서 이게 상품 수지가 흑자였을 때 발생한 해외 채권의 이자 수익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국내외 채권 간의 대체성이 큰 거다 그러면 균형점에서 2점에서 H점으로 환율이 변합니다. 2점에서 H점으로 환율이 변하니까 이때 이 환율이 변하는 것은 여기 표현을 지금 환율 상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율 하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환율 하락. 그래서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단기 균형점에서 이렇게 환율이 H점으로 이렇게 왔는데 최종적으로는 J로 다시 S1에서 S2로 갔다가 S3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S3로 가게 된 것은 이때는 상품 수지가 흑자가 될 거다. 흑자가 되는 것은 돈을 벌었는데 아까 국내 금리가 올라가니까 해외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되는데 그 유입되면 우리가 이자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자 지불에 사용을 한다. 항시 금융에는 대가를 이자를 줘야 됩니다. 내가 예금하게 되면 뭘 줘야 됩니까? 예금 이자를 줘야 되고요. 예금 이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출을 하게 되면 이건 대출 이자를 줘야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이 차이, 예금하고 대출의 차이, 그것을 예대 마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가 더 높겠죠. 그래서 자본 유입에 따른 이자 지불에 사용한다. 그래서 경상수지는 최종적으로 균형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국내의 채권 간의 대체성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인데
확장적 재정 정책과 장기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모형, 지금 우리가 본 것이 이제 포트폴리오 모형인데, 포트폴리오 모형이라는 것은 국내 채권에, 해외 채권에 또는 국내 통화에 뭐 투자하느냐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모형은 자, 통화적 접근 모형과 틀리게 단기 균형, 단기에서 결정된 자산 가격이 실질 환율하고 이자율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래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이것에 의해서 경상수지를 변화시키고 자산 구성이나 자산의 규모, 자산 구성이나 자산의 규모의 변동을 통해서 새로운 균형에 도달한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모형이고, 그래서 이것은 국내 채권하고 해외 채권의 불안전 대체성,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의 변화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정책이 변했을 때 이런 금융상품간의 재분배를 통해서 자산 가격 균형이라는 것은 거기서 이렇게 서로 안정되는 그런 균형되는 자산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 이제 포트폴리오 모형이고, 포트폴리오 균형 모형에서 실증 분석은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나더라. 이유는 뭐냐? 비화폐 금융 상품인 이렇게 다양한 채권에 대한 통계 자료가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실증 분석에서는 저런 이론에서 나온 것하고 비교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냐? 그러면 비화폐 금융 상품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권에 대해서 통계 자료가 미흡하다는 거고, 또는 이런 분석 기법이 정교하지 못하다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있다 그러죠. 그럼 대안이 뭐냐?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균형 모형을 가정하는 자산 간 불안정 대체성, 자산 간에는 불안전 대체성을 내면서 위험 차이, 그런 위험 차이하고 위험 프리미엄, 그래서 이런 위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험 프리미엄, 거기가 리스크라고 표현합니다. 저기서 말한 위험은 리스크, 그래서 이런 리스크, 이런 차이,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 그런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그런 결정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의 모형의 평가는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균형 모형으로 이렇게 있는데, 자, 불안전 대체성과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전 이렇게 포트폴리오 균형 모형인데, 이게 이론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로 가서는 아직 이렇게 실증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규명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